자, 우리 구봉기 소장님 오늘은 오셨습니다. 자, 구봉기 생활경제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곳곳에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요. 아니 괜찮아요. 자, 많이 좀 물어보시겠어요 주변에서, 그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대책 지난주에 저희가 다뤄봤었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그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50분 했습니다. 50분. 자, 그래요? 오늘 30분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20분 만에 끝내는 거 목표로. 그게 거의 근데 그 50분에 제가 한 25분이 담당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지난주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줄여서 그 정도였는데.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어쨌든 자 봅시다. 지난주가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브리핑을 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쪽에서 욕 먹을 거다라고 했어요. 네, 신나게 욕을 먹던데요. 지금 신나게 일주일 동안 진짜 걱정. 제 말이 맞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오답 노트가 있어요. 오답 노트. 문재인 정부라는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난다 긴다 하는 식자층들이 지금 부동산 대책 정책에 대해서 한 마디씩 더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 다 오답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왜 처음 하는 얘기처럼 꺼내냐고. 왜 오답 노트 꺼내가지고 보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양쪽에서 욕 먹을 줄 알았다라고 네. 설명드립니다. 그 지금 이 광경도 익숙해요. 부동산 대책 내놓고 나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동산이 얼마 있다 뭐 발언 가지고 뭐 때리는 거 그렇죠. 그냥 지난하게 봐왔던 거예요. 매번 그 패턴 아닙니까? 매번 네. 그 패턴이에요. 근데 매번 그 패턴에 걸려 넘어져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진짜 아무런 사건도 없고 막 진짜 정책 잘 내고 있다 뭐 다른 것들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부동산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왜 나옵니까? 지금까지의 민주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다 넘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저쪽에서 부동산 문제를 당연히 걸고 넘어질 거다. 사활을 걸고 그거 대비해야 된다. 제가 여기인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오답노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답이 다시 오답이 나온 거네요. 지금 오답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을 다 보십시오. 지금 그 초입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네. 제가 그렇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도 정리는 가능하다.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 4개월인데요, 네. 들어온 지.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차관이 뭐 아파트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제외하고 논리적인 것들, 정책적인 것들을 조금 반박하려고 그래요. 네. 가짜 뉴스도 언제나 범람합니다. 그 민주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언제나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가짜 뉴스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들, 좀 퍼져 있는 것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짜 뉴스 있습니다. 자, 한번 준비된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11호 부동산 대책 10월 15일 대책 나오고 나서 전월세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 언론들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다 전방위로 마치 좌표를 찍은 것처럼 지금 퍼지고 있어요. 제가 기사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JTBC 뉴스 하나 링크 걸어온 거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링크를 캡처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같이 함께 시청하면 아.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양쪽에 영상을- 꺽쇠를 넣어가지고 영상이었구나 그게. 제가 영상 함께 시청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넣었는데 되게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 혹시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봐야지. 어차피 20분으로 준비를 해와가지고 봐도 네.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이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자 20분이 네, 자 링크 한번 준비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봐야지 이걸 내가 그냥 흘려들었구나,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잘 모르니까 쭉 네. 하는 말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 그렇죠. 이렇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인데 자 거래 뚝 전월세는 들써 일단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래 뚝의 어떤 거는 알겠어. 전월세가 들썩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값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따가도 값이 살펴볼 건데 올라갔다는 거야? 월세 네. 값이 올라가고 뭐 전세난이 온다 뭐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수준인데. 11호 대책이 서민들 준비가 네. 됐나 보네요. 됐나 보네요. 음. 보세요. 네. 아직 안 됐나요? 아직 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11호 대책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세입자들, 주거 세입자들을 괴롭힌다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게 재밌는 거예요. 11호 대책이 나와서 이따 한번 보세요.
원래는 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월세 들썩 그러니까 전세난이 올 거다. 전세 매물이 준다. 그리고 월세가 오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건데 네. 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는지. 지난주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준석 얘기를 할 때도 주장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영상 짧습니다. 보시죠. 네,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어제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거래 문의는 뚝 끊겼는데 전월세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최근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반전세로는 최고가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선 전세낌 매매,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확대되며 올 들어 매물이 줄고 있는 전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래 전세 매물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많이 없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사 가고 싶다고 해도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더 살아야겠다고 하고 그냥 재계약하시고. 실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월세도 덩달아 뛰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에 대한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도한 규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2, 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민주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이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선은 가까워지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이었던 강남권의 요구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상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강남권에 유리하게 이렇게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하신 거 아닙니까? 오 시장은 해제 결정 때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상태였다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바로 유턴해 집값을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걸 보고 나면은 일단 부동산 난리 난 것 같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전세난 온 것 같죠? 네. 그리고 월세 오르고 큰일 난 것 같죠 지금 정부 네. 대책 때문에 저 논조로 지금 모든 대- 보도가 지금 다 무슨 논조를 잡아주는 어디 학원이 있나 봐. 그러니까요. 저걸로 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그리 다 가짜 뉴스입니다. 싸그리 가짜 뉴스예요. 제가 보세요. 저거 보면 막 그래프 나오고 실제로 하면서 막 그래프 나오고 막 맞아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캡처한 겁니다. JTBC 뉴스 기자 진짜 보세요. 첫째 시점이 불일치예요. 시점이 불일치.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를 보여주면서 월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야. 네.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네. 저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9월 기준이에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대책 언제 나왔어요? 야, 눈 깜짝할 사이에 속는구나 이렇게. 대책 와. 언제 나왔냐고. 10월 15일에 나왔다고요. 기사를 와. 저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말이 돼. 우리한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직선 주로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월 기준을 누가 읽냐고. 9월 기준에 그래프를 왜 갖다 놨죠? 시민들은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도대체가. 저는 억가도 아니고 핵억가야, 핵억가. 아, 요거는 좀 충격적이네. 아까 저도 그래서 그걸 유의하면서 봤더니 기사에 나왔던 다른 자료도 10월 19일 기준이라도. 그렇지. 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그래요? 살펴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 저게 시점도 불일치하고 실제로 월세가 올랐다고 해보자고요. 실제로 월세가 올랐다고 해. 월세가 앞에가 오르는 추세에 지금 나왔잖아요. 대책이. 그러면은 환영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비싼 집이 월세가 높아요? 아니면 싼 집이 월세가 높아요? 싼 집이 높죠. 그렇죠.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야. 저게 보여주는 거는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집값 잡는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를 낮추는 대책이에요, 높이는 대책이에요, 나온 거는? 월세를 높이는 대책 아니에요? 낮추는 낮추는 대책이죠. 대책이네요. 집값을 낮추려고 네. 지금 아, 대책들을 집값을, 내놓는 네. 거니까. 그렇죠. 논리로도 안 맞아. 원래 저 그래프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월세가 오르는 원인은
집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집값 잡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은 월세가 낮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 대책을 응원하는 그래프로 등장해야지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장난해. 네. 어쨌든 첫째, 저 그래프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재영님이 말씀하신 거 전세 매물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야, 이거 전세 이거 시가 마른다 하면서 또 갖고 온 겁니다. 저 시점 보세요. 시점 불일치.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왜 10월 19일 기준 전세 얘기를 하냐고. 4일 만에 씨가 마른 거예요? 장난해 지금. 미쳐버릴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비교군을 그러면 2025년 10월 15일과 19일을 하든가 1년 전이랑 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전세 매물은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세 매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왜 과거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통계가 없나 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논리로도 안 맞아. 이것도 진짜로 공부들 좀 해. 아니 공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네. 국민들을 속이려는 거예요. 저것만 보더라도. 네. 충격적이네요. JTBC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 저 맞지. 진보 보수 언론들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물어 뜯는다라고요. 지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전세 매물이 준다는 현상은요. 사실 좋은 현상이에요. 전세 매물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2020년에 새로 시행된 제도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임대차 3법. 네. 들어봤습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네. 그때 또 언론들이 앞다퉈서 때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건 나중에 다룰 것 같아요.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됩니다. 네. 2020년에 옛날에는요 2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그렇죠.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2년까지밖에 안 보호해줬어요. 전세 올리거나 보증금 올리면 이사 가야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2+2 해줬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내가 여기서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이라는 표현 해줄게요. 사실 더 강화돼야 되지만 어쨌든 웬만해서는 2+2 한 번 더 연장하면은 2년 더해서 4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그때 도입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차 매물이 준다는 거는요. 그 제도를 임차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라는 게 잘 안착을 했다라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네. 주거가 좀 안정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세입자가 기존 원래는 2년마다 계속 물건들이 나와야 그렇지. 되는데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저기서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네. 해서 안착을 해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수급에는 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시장에 실제로 매물이 안 나옵니다. 시장에는 실제로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입자들한테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구하려는 사람도 시장에 안 나오니까. 아, 그렇지. 갱신하면 되니까.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잘 안착한다는 방증이 전세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온다는 거다. 이거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짜 내가 자료 웬만해서 안 찾아줬는데 그래프 찾아왔습니다. 와. 그래프 보여주십시오. 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아파트 전세 매물이나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매물 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계열적으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건 뭐예요? 저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가지고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안정화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야, 이런 분석은 아무 데도 안 해주는 것 같던데. 안 해주지. 임대차 3법 벌써 까먹었어요. 안 해주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초일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진짜. 그래프 또 찾아봤어.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많이 사용하는가 서울 아파트 임차인들이 빨간색으로까지 쳐왔잖아요. 네, 전세.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서울 전세 동그라미. 자 보세요. 저는 뭐냐면 분기를 뜻하는 겁니다. 네. 2022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2022년 4분기 막 하면서 뭐 49% 사용했다가 34% 사용했다가 계속 이제 2023년 4분기 뭐 네. 34%쭉 34%대 30%대에 머물다가 증가를 하죠 갑자기. 보세요. 네, 2024년 45%로. 4분기에? 네, 그렇죠. 2024년 4분기에.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몇 퍼센트 됩니까?
54%. 그렇죠. 2025년 2분기에는 56%.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욕했었던 임대차 시장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세 매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가 도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JTBC 보도는 여기까지만 이것까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 말 나온 김에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도 하나 더 가져올 건데 일부러 논점이 흘릴까봐 안 가져온 건데 지금 11호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라는 이 기사에서 왜냐하면을 설명한 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1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전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난을 겪게 될 겁니다. 월세가 오릅니다라고 설명한 기사가 있는지 단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못 찾을 겁니다. 논증 자체를 안 해요. JTBC 그냥 아까 뉴스 같은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음 주에 아예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은 이런 현상은 고질적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 처음 도입돼 임대차 3법 도입됐을 때 모든 언론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난이 올 거다라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온대. 그냥 뭐 이런 식이야. 서해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으니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될 겁니다. 이런 식이야. 설명을 해야지. 그 사이에 서해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는데 왜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는지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보세요. 한겨레 인터뷰도 있고 제가 한 거 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슨 행사를 했냐면 저희 연구소가 단 하나라도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한 말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걸 가져오면 선착순 한 명한테 1,000만 원 드리겠다고 했어요. 한 명한테 중복해서 가져오면 다 줄 수 없어. 한 명만 1,000만 원. 근데 그래서 가져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구나. 없다. 못 찾겠네요. 도무지는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지금 그 지경이에요. 지금 그 지경. 근데 언론은 왜 그걸 검증을 안 해요? 싫으니까. 그냥 민주정부가 싫어. 음. 민주정부가 그냥 부동산을 잡는 게 싫어요. 민주정부도 싫고 그다음에 부동산 값 잡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가져올게요. 상호 모순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유지되어야 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절대 명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서울 집값 미쳤다. 이거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없다. 이거 절대 명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지는 못해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에 외적으로는 오케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거 다 지금 보세요. 국힘당에 다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는 민주주의를 철폐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못해. 그래서 말이랑 행동,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이 막 충돌을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많은 언론들이 이 집값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이 안 잡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가지고서 충돌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 네. 자, 20분 넘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17분 됐습니다. 17분 됐어요? 16분. 5분 정도만 오버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제 JTB 뉴스 보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제가 캡처한 거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동훈 씨가 한 인사 최병천 씨라는 최병천 네. 선생의 글을 캡처가 아니지 공유를 하면서 힘드네요. 공유를 하면서 이재명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에 논 거는 저 최병천 선생이 한 주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최병천 선생님이 누군지를 설명드리면은 저분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에요. 그 타이틀을 달고 진짜 양쪽에서 욕 먹는다는 이런 그럼- 얘기구나. 너무 치욕 아니에요 지금? 지역이지. 살짝 그런 식으로 좀 쓰여져요. 저는 조금 뭐랄까요? 좀 그런데 진중권이 잘 팔렸던 이유가 진보 진영 인사 타이틀을 달고 민주 진보 진영을 깠죠. 까기 때문에 네. 잘 팔렸잖아요. 이용을 많이 당했죠. 이용을 당했다 해야 되나? 네. 이용을 잘 당하고 팔았죠. 본인이 이용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세일즈를 한 거죠. 근데 이 최병천 선생님도
민주당 출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려요. 지금 딱 그런 식으로 한동훈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논리가 너무 허접해요. 보세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보유세 건드려야 된다.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드는 것들이 막 있는데 그것들을 반대를 하는데 이분도 허수아비를 때립니다. 자, 빨간색 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캡처했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빨간색 글 읽으면 됩니다. 이거 네. 진행자분께 최근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보 계열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들, 진보 언론 일부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네, 잠깐만요. 끊고요. 이게 이제 저죠. 네. 저를 비롯한 그렇죠. 네, 그렇죠. 저를 비롯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분들. 네, 이들은 보유세 인상의 논거로 한국 보유세율이 국제적으로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유하는 통념은 한국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는 인식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사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는 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살짝 더 높고 거래세는 왕창 높은 나라가 됐다.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논증을 합니다. 논증을 하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장을 했으면 논증을 한다. 그 원칙은 지켰어요. 네. 자, 빨간색 쳤습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 자료를 갖고 와서 막 표 막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견한 그 자료집에 있는 표인데 빨간 것만 보면 됩니다.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다. 보라. 하면서 한국이 많다. 그다음 둘째, 총 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이다. 보라. 이것도 한국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에서 대한민국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 때는요,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아니라 민간 부동산 자산 가치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가 대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간 부동산 가격 시가를 총액 대비 보유세를 얼마나 걷는지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개념과 개념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당신들 엉터리 주장이었습니다라고 반박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분모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분모를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허수아비를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다 그랬어. 우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애초에. 저런 식으로 가져와가지고서 지금 까고 있다. 자, 그러면은 왜 총 조세에 비교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총 조세 대비 보유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국가의 전체 세금 수입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보유세의 절대량이 많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바꿔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가령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양쪽이 다 10%예요. 그런데 A라는 나라의 그 10%는 10원일 수 있고요. B라는 나라의 그 10%는 100원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왜 차이가 나냐면 A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인 거고요. B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최병천 선생이 내건식, 그러니까 총 보유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뭘 볼 때 중요한 거냐면요. 국가 내부에서 세제 균형이 어떤가를 볼 때 사용하기에 의미가 있는 지표지, 실제 부동산 값에서 보유세를 많이 내고 있느냐 아니면 적게 내고 있느냐를 볼 수는 없는 지표인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나중에 다시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이 싼 나라는 이 비율이 좀 낮은 건가요? 집값이 싼 나라는 이 비율이 낮겠죠. 그렇죠. 이해를 잘해. 이과네.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적게 때리더라도
나라 전체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나라는 나라에서 가령 총생산 GDP 그 나라가 1년에 생산하는 금액은 한 이 정도인데 집값은 엄청난 거야 거기가. 그럼 세율을 조금 해가지고서 떼더라도 총 조세에서 그건 클 수 있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 이과는 다릅니다. 이과는. 네. 아니면은 이래도 이건 높아요. 총조세에서는 가령 법인세 같은 거는 겁나 안 걷는 거야. 겁나 안 걷. 그래서 다른 세금도 다 작아. 그러면은 보유세가 그 안에서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천천히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네, 돌아와서 어쨌든 정말 적절치 않다. 게다가 이건 논리적 오류 제가 왜냐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최병천 선생님이 찾아볼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보유세랑 거래세를 더해가지고서만 계산을 합니다. 그것도 옳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보유세는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발생하는 세금인데 거래세는 언제만 발생합니까? 거래할 때. 거래할 때만 내는 세금이에요. 예. 왜 다른 단위의 것을 하나로 두어서 비교하냐고. 이건 사과랑 연필을 더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둘이 물성적으로 다르다고요.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논거로서 말하는 게 보유세 인상의 논거로 말하는 게 한국 보유세율이 국제적으로 낮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논거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따라가는 건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의 특징들이 다 달라요. 가령 미국의 전세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대한민국에만 있어 전세제도. 이런 특징들을 다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 민간 부동산 가격 시세 대비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보유세를 그걸 나타낸 건데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짠, 다음 그래프. 빨간색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점점점점 있는 게 OECD 평균이에요. OECD 평균이 0.33%입니다. 0.33%. 네, 1,000만 원 내고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아니 계산이 안 된다 지금.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금 100만 너무 원, 힘들어. 100만 원 내고 있다면 33만 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집값이 얼마면 얼마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머리가 잘 안 네, 안 돌아가시군요. 됩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0.33%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2023년 기준 얼마다? 0.15%.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높이자는 거예요. 아니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 좋아하는데 왜 이거는 안 따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1%죠. 거의 1%. 네, 엄청 1%면 얼마야? 그러면 10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고 하면 1년에 얼마씩 보유세 내야 됩니까? 이과 거의 계산해 주십시오. 1억씩 내는 거죠. 그렇지. 100에 네. 1%면 그렇지. 제가 지금 그 정도로 피곤합니다. 어쨌든 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겠지. 그렇죠. 부담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처럼 1%도 안 돼. 0.15% 된 부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쟁여놓고 있는 거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병천 이 교수님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죠. 근데 왜 이런 의도적인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오인을 하시는 건가요? 의도적이라고 빼고 의도적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얘기하면은 왜 이런 혼란스러운 비교를 해서 분석을 내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같은 진영 내에 계신 분이 같은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도 설득하고 싶은 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한테 그걸 실제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뭐랄까 저의 평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최병천 선생님의 논리를 인용해서 사용하는 민주당 내에 그룹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정책을 생산하시는 분이라서. 네. 근데 이분 책 중에 나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저 아니면은 좋은 불평등. 좋은 불평등. 이기는 정치학. 좋습니다. 아니군요. 잠깐만요. 나쁜 게는 없다. 아니 좋은 불평등인데 네. 잠깐만요. 제가 어차피 이것만 하고 이제 가면 되니까. 아니 저 찾는 동안 제가 네. 이 말을 얹으면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했거든요. 그 만약에 보유세랑 이런 것들이 OECD 기준으로 많이 걷고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보유세도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펑크나지 않았습니까? 몇십조?
많이 걷고 있으면 별로 타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낮춰서 타격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전에도 안 망했는데 지금은 왜 망하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 같은데 왜 이런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글을 쓰는지. 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불평등. 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읽기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막 강연도 듣고 했었는데 이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네. 이 책 저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만나질 않는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읽기를 하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그 뒤로 이분에 대한 인상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걸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겹치는 게 뭐냐 하면은 주장을 논증하지 않아요. 주장에 대한 아까 같은 경우는 허수아비를 때렸죠. 네. 네. 그럼 자기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올바른 논증을 펼쳐야 되는데 네. 주장을 하고 나서 올바른 논증을 펼치는데 조금 실패를 하는 경우가 꽤 계신 것 같아요. 가령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쿵이랑 집 앞 커피숍에서 읽고 있었네요. 제가 그때 2022년이네요. 이분이 경제 성장과 불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좋은 불평등이라고 규정을 해요. 경제 성장이 쫙 하면서 불평등이 같이 증가하는 거를 좋은 불평등이라고 한다고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면 그게 좋은 불평등인가요? 이거 나쁜 경제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나쁜 경제 성장. 격차만 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쁜 경제 성장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한번 후기를 남겨볼게요. 논증을 하겠지요. 왜 그런지를 책을 읽습니다. 책에 논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이거는 좋은 불평등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가요. 그럼 그 뒤에 논리들은 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앞쪽에 논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진 첫 인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논리 명제가 있나 보네요. 그 명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편이신가 보네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오죠. 네. 교조적으로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논리를 짜 맞추면은 논리가 어긋나죠. 네, 그렇죠. 논리를 따라가다 결론이 나오면은 그것이 일치하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지식인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더 쉽고 정확하게 해설하는 게 사회적인 의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회적인 의무인데 그것을 약간 교모하게 자기의 생각을 그냥 주장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약간 계속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게 땅에 떨어졌어요. 네. 전체 이것만 하고 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죄송해요. 20분 또 못 지켰네. 전체적으로 어떤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가령 기자라는 건요. 기자라는 건 9시에 출근해가 제가 알기로는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9to6 지키는 그런 회사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해가지고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옳은 질문, 어떤 사회적으로 그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저는 기자의 소명이라고 알았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기자가 됐으면 그런 기자가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요즘 기자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본 그렇죠. JTBC 보십시오. JTBC 뉴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저게 뭐예요? 네. 본인이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는 판사들은요, 그냥 모든 뭐랄까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 시민들의 인상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그냥 그 뭐랄까? 워라벨이는 건 없어야 된다는 직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네. 판사의 어떤 직업이 가지는 책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집에 보따리 싸고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룸사롱 가면 돼요, 안 돼요? 룸사롱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래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우리 그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그래서 바뀐 거네요. 국민들이 똑똑해졌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지식인들한테 이제 놀아나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지식인만큼 공부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만 유지해도 되는 그 지식 수준이 그걸로 그냥 먹고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판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기서 더 발전하거나 성장할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훨씬 똑똑해진 세상이라는 것을 꼭 알고 지식인들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자의 역할을 사회적 의무를 책임에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봉기 생각은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